대통령은 단순히 행정부의 대표만은 아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여러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먼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원수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는 뜻이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사절을 보내고 받으며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한이 여기에 연결된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래서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기관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이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아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쉽게 말해 행정부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군을 통수하고 법률을 집행하며 행정입법권도 행사한다. 또 대통령은 제2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만 국민의 대표인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은 강력하지만 그 권한의 목적은 헌법 질서와 기본권 보호에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다.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다. 행정부 수반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기관이다. 그리고 기본권 보호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단순히 정부의 대표라고만 보면 부족하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지휘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는 독임제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강한 권한은 강한 헌법적 책임과 함께 간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그리고 한 번 대통령을 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걸 5년 단임제라고 한다. 여기서 단임제란 한 번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임은 다시 그 직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그 뒤에는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럼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핵심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은 매우 강한 권한을 가진다. 행정부를 지휘한다. 국군을 통수한다. 공무원을 임명한다. 법률 안거부권도 가진다. 긴급권과 사면권도 가진다. 이렇게 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계속 재선될 수 있다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오래 집중될 위험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하려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는 대통령 권력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 대통령 권한은 강하게 주되 기간은 짧게 묶어두자는 구조다. 물론 단임제에는 단점도 있다.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없으니 국민이 선거로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재선이 가능하면 대통령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국민 여론을 더 신경 쓸 수 있다. 하지만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말로 갈수록 정치적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다.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장기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짧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래서 단임제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 장점은 장기 집권을 막고 권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단점은 직접적인 재신임 구조가 약하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강한 대통령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오래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선거로 뽑힌 권력이 헌법 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면서도 임기와 중임금지를 통해 그 권한을 시간적으로 제한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단순한 임기 규정이 아니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상 통제 장치다. 대통령이 갑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국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대통령제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국정이 멈출 수 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둔다. 먼저 구별해야 할 말이 있다. 거리와 사고다. 거리는 대통령 자리가 비어버린 경우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사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예 없는 상태다. 그래서 후임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반면 사고는 대통령 자리는 유지되지만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는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누가 대신할까? 원칙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도 할 수 없으면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자료에서는 권한대행 순서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순서를 제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다. 권한대행은 진짜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보다 약하다. 국민이 직접 권한대행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한대행은 국정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정리하면 이렇다. 거리는 대통령 자리가 비는 것이다. 사고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리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 그 사이 또는 사고가 있는 동안에는 국무총리부터 법률상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핵심은 한 사람의 권력 유지가 아니다.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헌법상 안전장치다.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그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도 있다. 이걸 법률 안거부권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제2요구권이다. 말 그대로 국회에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 자료도 대통령의 법률 제정 관여권으로 법률 안제출권, 법률 안공포권,
법률 안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설명한다. 왜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줄까?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만 그 법률이 항상 헌법에 맞고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 운영상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다. 이때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그냥 공포하지 않고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다. 이게 거부권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이 법률안은 안 된다고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안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지만 국회 입법권을 무너뜨리는 권한은 아니다. 국회가 다시 의결하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때 정족수는 더 엄격하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처음 통과시킬 때보다 더 강한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 구조가 보인다. 국회가 법률을 만든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국회가 다시 판단한다. 그리고 강한 다수로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확정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법률 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우리 제도에서는 국회의 법률안을 돌려보내는 환부 거부가 원칙이다. 대통령이 가만히 붙잡아두는 보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만 거부하거나 내용을 고쳐서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법률 안 거부권은 입법권에 대한 견제 장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강한 다수의 국회 의사가 다시 확인되면 법률은 확정된다. 그래서 법률 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이기는 권한이 아니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다시 한번 수기와 견제를 작동시키는 권력 분립의 장치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조직적 권한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임명권과 국군 통수권이다. 먼저 공무원 임명권이다. 공무원 임명권이란 국가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다. 행정부는 대통령 혼자 일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무총리, 장관, 차관,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인다. 그런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라면 행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을 임명할 권한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에도 관여한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공직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 절차가 붙는 경우가 있다.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다음은 국군 통수권이다. 국군 통수권이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가 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군대의 최종 지휘권자는 대통령이다. 왜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줄까? 군대는 국가에서 가장 강한 물리력을 가진 조직이다. 그래서 군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질 수 있다. 군대는 국민이 선출한 문민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걸 문민 통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군대는 선출된 대통령의 통수 아래 놓인다. 하지만 국군 통수권도 무제한 권한은 아니다. 대통령은 군을 지휘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전쟁, 파병, 계엄 같은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국회 통제나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무원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권한이다.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가 되는 권한이다. 둘 다 대통령의 강한 권한이다. 하지만 둘 다 대통령 개인을 위한 권한이 아니다. 행정부를 책임 있게 운영하고 군대를 민주적 헌법 질서 안에 두기 위한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람을 임명하고 군을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은 국민과 헌법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평상시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예외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생기고 재정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행사되는 권한이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럼 이건 통치행위일까?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작용이라서 법원이 함부로 심사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결단이다.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 이 점에서 통치행위적 성격이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헌법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작용은 전부 헌법 아래에 있다. 대통령의 긴급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 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적 성격이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 즉 핵심은 이거다. 대통령의 긴급권은 강하다. 하지만 헌법보다 강하지는 않다. 위기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은 헌법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위기를 넘기기 위한 예외적 권한이지 헌법의 한계를 넘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 계엄은 평상시 권한이 아니다.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 행정기관이나 경찰력만으로는 국가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볼 때 군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계엄은 매우 위험한 권한이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행정과 사법 영역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계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고 군사재판권도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선포할 수 없다. 요건이 있다. 첫째, 상황 요건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거나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필요 요건이다.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즉 군을 동원할 만큼 상황이 중대해야 한다. 셋째, 절차 요건이다.
요건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혼자 판단하고 바로 선포하는 구조가 아니다. 넷째, 준법 요건이다.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계엄은 선포 이후에도 통제를 받는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계엄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헌법 기관을 멈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의 출입과 표결을 막거나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면 권력 분립과 대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계엄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어야 한다. 군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 계엄법이 정한 방식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엄은 위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이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계엄은 헌법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권한이 된다.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 있다. 사면권은 쉽게 말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줄이거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권한이다. 자료에서는 사면권을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감형권, 복권권으로 정리한다. 여기서 먼저 구별할 것이 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다. 일반 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넓게 이루어지는 사면이다. 그래서 일반 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권의 행사를 넓게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식이다. 여기서 사면권의 의미가 나온다. 재판은 법원이 한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고 형벌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다. 그런데 사면은 그 확정된 형벌의 효과를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판단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면권은 사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 권한은 매우 조심해서 써야 한다. 왜냐하면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원의 재판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어렵게 판결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계속 사면해버리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특히 권력자나 경제인에게만 사면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법은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것 아닌가. 이러면 평등원칙도 문제된다. 그래서 사면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은혜가 아니다. 국민통합 형사정책,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형벌의 집행이나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감형은 형을 줄이는 것이고 복권은 잃었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사면권은 법원의 판결을 가볍게 만드는 권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면권은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정장치이지 대통령의 개인적 선심이 아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처럼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흔히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제2인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헌법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한다. 국무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할하고 최종적인 행정권의 책임을 진다. 국무총리는 그 아래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즉 국무총리의 핵심 지위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자료에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다. 국무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행정각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를 보좌하면서 각 부처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무총리가 아무 권한도 없는 존재는 아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행정각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다. 행정부 내부의 조정자이고 대통령 보좌기관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 동등한 행정부 공동수반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구조에서 행정부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치적으로는 국무총리를 제2인자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헌법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국무총리는 강한 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그 권한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구조 안에서 행사된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조정하는 헌법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그냥 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회의가 아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인정된 회의체 기관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집행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구성원이 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즉 국무회의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다. 행정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회의체 방식으로 보좌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대통령의 회의체 보좌기관이라고도 한다. 그럼 왜 굳이 국무회의가 필요할까?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여러 국무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점을 따지고 다른 부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은 중요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국정의 기본계획, 일반정책, 선정 강화, 중요한 조약,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개헌과 해제 같은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대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상 심의 절차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국무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할 기회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계엄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에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단순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는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다.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부 전체의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인 집행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하지만 의결기관은 아니다.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는 중요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회의체 심의로 통제하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집단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헌법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무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대통령제 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보좌하고 견제하는 집행부 내부의 핵심 심의기관이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걸 해임건의권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권한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국회가 해임건의를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할까? 정답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국회 해임건의는 법적으로 대통령을 기속하지 않는다. 즉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도 국회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라고 정리한다. 그럼 해임건의권은 아무 의미 없는 제도일까? 그건 아니다. 해임건의권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중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직접 지지 않는다. 의원 내각제처럼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바로 정부를 교체하는 구조가 아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된다.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불만만으로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국회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걸 통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해임건의권은 대통령 대신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미라고 보았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해임건의는 해임결의가 아니다. 국회가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지 국회가 직접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해임 건의에 법적으로 묶이지 않는다. 해임 건의권은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국회의 견제 수단이다. 그래서 해임 건의권의 핵심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인사와 국정 운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다. 즉 해임 건의권은 법적 강제 수단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국회의 통제 장치다.